세상의 눈들이란 참으로 고약하다. 경기도 변두리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빨간 벽돌집을 훑는 시선들에는 늘 눅눅한 호기심이 배어 있었다. 70을 넘긴 여자와 80을 바라보는 남자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사실은 그들이 사돈이라는 껄끄러운 인연으로 묶여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동네 부녀회의 가장 맛깔스러운 안주거리가 되었다. 사실 이 기막힌 동거의 시작은 자식들의 효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캐나다로, 미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 형편은 안 되니 실버타운이라도. 라는 말은 예의 바른 거절이었고, 아버님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면 사람이라도 붙여드릴까요? 라는 말은 책임 회피의 다른 이름이었다. 혼자 남겨진 두 노인에게 남은 것은 넓기만 한 집과 시시때때로 목을 조르는 정막뿐이었다. 결국 손을 먼저 내민 것은 여자였다. 무릎 관절염으로 장보기가 무서워진 그녀가 사별 후 끼니조차 챙기지 못해 뼈만 앙상해진 바깥 사돈에게 제안한 것이다. 사돈, 우리 각자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남들 눈치 보느라 굶어 죽지 말고 힘 합쳐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삽시다. 그 파격적인 제안에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짐가방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악수였지 결코 자식들이 권해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었다. 사돈 저기, 오늘 저녁엔 내가 시장에 좀 다녀올까요?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는지. 거실 소파에 정주한 채 신문을 보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평생을 선비처럼 대접받고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밥값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초보 동거인이었다. 여자는 마당의 텃밭에서 딴 고추를 다듬으며 힐끗 그를 보았다. 됐습니다. 사돈이 나가면 또 길 잃었다고 파출소에서 연락 올 텐데 제가 다녀오는 게 속 편해요. 그냥 거기 앉아서 신문이나 마저 보세요. 여자의 말투는 가시 돋친 듯 보였으나 그 속에는 홀로 된 노인이 겪는 비애를 향한 동병상련의 배려가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익숙한 솜씨로 칼을 잡았다. 도마 위에 울리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는 집안의 정적을 깨트리는 유일한 생명의 박동이었다. 고등어 한 마리를 노릇하게 굽고 큼직하게 썬 물을 넣어 칼칼하게 졸여냈다. 여기에 텃밭에서 딴 싱싱한 쌈채소를 곁들이니 제법 근사한 상차림이 완성되었다. 두 노인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한때는 명절에나 얼굴을 마주하며 허허 사돈하고 어려운 예우를 갖추던 사이였으나 지금 그들 사이에는 오로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만이 존재했다. 간이 참 딱 맞군요. 고춧가루 맛이 겉돌지 않고 무에 푹 배어든 게 아주 개운합니다. 남자의 찬사에 여자는 짐짓 무심하게 대꾸했다. 배고픈 사람 입에 들어가는 밥에 무슨 기교를 부립니까? 그냥 제때 익히고 재간 맞추면 그만이지요. 어서 드세요. 식으면 비려집니다.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대문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은 여자의 시누이와 남자의 먼 친척들이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 곳곳을 훑었다. 아니 올케, 진짜로 사돈 어른이랑 살림 차린 거예요? 동네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 사돈지간에 이게 웬 해괴망측한 동거냐고. 시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렸다. 남자의 조카라는 사내도 거들었다. 숙부님 가문의 수치입니다.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당장 요양원이든 어디든 옮기세요. 저희가 체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여자는 밥을 먹다 말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평소의 무뚝뚝함과는 결이 다른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위엄이었다. 수치? 체면? 자네들 우리한테 쌀 한 톨 보태준 적 있어?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도 못 기어갈 때 들여다본 적 있냐고.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매서웠다. 우리는 지금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밥을 나누어 먹고 있는 거야. 자식들도 내던진 우리 목숨, 우리끼리라도 지키겠다는데. 그게 왜 해괴망측한가? 자네들 눈에 이게 남녀의 추잡한 일로만 보인다면 그건 자네들 머릿속이 온통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증거야. 여자의 일갈의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에서 갓 끓인 숭늉을 대접에 담아 그들 앞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온 김에 숭늉이나 한 사발씩 마시고 가게. 속들이 꼬여 있으니 이거라도 마시고 정신 좀 차려야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집 문턱 넘으려면 그 고약한 색안경부터 벗고 들어오게. 아니면 다음엔 소금물을 뿌려줄 테니까. 남자 역시 여자의 기세에 힘을 얻었는지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폈다. 내 조카님도 잘 듣게. 나는 평생을 예의와 가문을 따지며 살았네만 굶어 죽어갈 때 예의가 밥 먹여주지 않더군. 여기서 나는 이제야 비로소 제때 밥 먹고 사람 구실하며 사네. 내 아니가 걱정된다면 간섭 말고 그냥 가게. 친척들은 두 노인의 섯을 퍼런 기백에 눌려 쫓겨나듯 집을 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고등어 조림만이 남아있었다. 여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식탁에 앉아 남은 밥을 입에 넣었다. 사돈, 숭늉이 좀 매웠지요? 그래도 저 사람들한테는 적의 보약입니다. 아니요, 아주 시원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사돈이라는 엄격한 선을 넘어 서로의 시든 생명을 보듬는 동반자가 된 두 사람. 그들의 동거는 기괴한 스캔들이 아니라 메마른 삶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향해 차려낸 가장 정갈하고 품위 있는 밥상이었다. 여자는 식사를 마치고 남자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나직하게 의조렸다. 남들 입방아에 배 골리는 것처럼 미련한 건 없지요. 우리끼리 떳떳하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경기도의 밤은 깊어갔고 빨간 벽돌집에서는 다시금 평온한 삶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친척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의 정적은 생각보다 깊었다.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빈 그릇들을 챙겨 개수대로 가져갔다. 남자는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빈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돈, 이제 그만 일어나서 좀 쉬세요. 체면 차리느라 기운 다 쓰셨을 텐데. 남자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미안합니다. 내가 좀 넋을 놓고 있었군요. 남자의 뒷모습은 아까보다 훨씬 더 구부정해 보였다. 두 사람의 동거는 말이 동거지 사실 서로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불편한 동행이었다. 평생을 대접받는 가장으로만 살았던 남자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는 법도 벗어놓은 양말을 챙기는 법도 몰랐다. 반면 여자는 제 살림살이에 남의 손길이 닿아 어설퍼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사돈, 그 수건은 쓴 다음에 꼭 욕실 건조대에 걸어두셔야죠. 소파에 던져두시면 금방 눅눅해집니다. 여자의 무심한 지적에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수건을 집어들었다. 아, 습관이 되어서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어긋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남자대로 속이 편치 않았다. 여자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은 나무랄 데 없었지만 주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칼질 소리나 바닥을 닦는 여자의 비장한 기세가 왠지 자신을 향한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돈은 왜 그렇게 매사에 힘을 꽉 주고 사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여자는 멈추지 않고 손걸레질을 하며 대답했다. 힘을 안 주면 금방 무너지는 게 노인네 삶 아닙니까? 자식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집안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밥 한 끼, 걸레질 한 번도 허투루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야 나 자신한테 안 미안하니까요. 남자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여자의 지독한 외로움을 읽었기에 더는 입을 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여전했다. 여자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집 봐, 사돈이랑 산다더니 얼굴이 좀 폈네. 세상에 남사스러워서 원. 저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사돈이랑 한솥밥을 먹어. 여자는 그 소리들을 못 들은 척하며 고등어를 요리조리 살피고 배추 겉잎을 떼어냈다. 하지만 장바구니를 든 여자의 손마디에는 힘이 꽉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여기서 기가 죽으면 저들의 천박한 호기심이 기정사실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욱 꼿꼿이 허리를 펴고 걸었다. 어느 날 오후 남자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받은 기침을 토해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으나 점차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던 여자가 놀라 달려왔다. 사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남자는 대답도 못한 채 가슴을 쥐어짜며 쌕쌕거렸다. 여자는 당황하지 않고 남자의 등을 두드리며 따뜻한 물을 가져왔다. 일단 이거 좀 마셔보세요. 천천히요. 여자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믿음직스러웠다. 한참을 고생하던 남자의 숨소리가 잦아들자 여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사돈, 몸이 안 좋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미련하게 참기는 왜 참으세요? 남자는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히 짐이 될까봐. 안 그래도 얹혀 사는 처지에 아프기까지 하면 사돈 보기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여자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대접받던 노인이 이제는 눈치를 보며 자신의 고통조차 숨겨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서글펐다. 짐은 무슨 짐입니까? 우리 서로 짐 안 되려고 모여 산 거 아닙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야 이 이상한 집안 꼴도 오래 유지될 거 아닙니까?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도라지를 다리고 배를 갈아 따뜻한 차를 만들었다. 차를 마시는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맙습니다, 사돈. 아내가 가고 난 뒤로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무언가를 다려준 게 참 오랜만이군요. 여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별것도 아닌 걸로 고마워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엔 죽을 좀 끓여야겠네. 속이 편해야 기운이 나실 테니까. 그날 밤 여자는 안방에서 잠을 청하며 생각했다.
이 남자가 만약 여기서 잘못된다면 자신은 다시 그 지독한 정막 속에 혼자 던져질 것이라고. 두 노인의 결합은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서로의 등을 맞댄 절박한 연대였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약속대로 잣죽을 끓였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남자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돈, 죽 맛이 아주 고소하군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꼭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밥그릇에 잘 익은 김치를 한 조각 얹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손맛은 무슨? 그냥 잣 좀 갈아 넣은 거지요.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오후엔 마당 풀 좀 같이 뽑아주셔야 할 테니까. 여자의 퉁명스러운 말 속에 담긴 온기를 이제 남자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두 노인의 일상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남자는 여자의 지시대로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도왔다. 여자는 남자의 옷가지를 정갈하게 빨아 다듬고 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식단을 짰다. 밖에서 보기엔 여전히 망측한 사돈끼리의 동거였을지 모르나 집 안에서의 그들은 서로의 구멍난 삶을 기워주는 수성공들이었다. 남자는 신문을 읽어주며 여자의 무료함을 달래주었고 여자는 남자의 낡은 지갑 속에 슬며시 비상금을 채워넣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주말 자식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어머니, 사돈 어른이랑 사시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희가 다음 달에는 한번 들어갈게요. 여자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창밖을 보았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니들보다 사돈이 100배 낫다. 걱정 말고 니들 삶이나 잘 살아라. 전화를 끄는 여자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번졌다.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남자가 빙그레 웃었다. 사돈, 제가 자식들보다 낫습니까? 여자는 짐짓 쌀쌀맞게 대꾸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신문이나 마저 읽어주세요. 아까 그 정치인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두 노인은 빗소리를 배경 삼아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집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섬이었다. 간이 딱 맞은 죽 한 그릇과 정성껏 달인 배차 한 잔이 만들어낸 평화였다. 여자는 남자가 읽어주는 신문 기사를 들으며 생각했다.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시선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의 정직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경기도의 빨간 벽돌집은 이제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다. 두 노인의 소박한 대화 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갔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을 향해 내지르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반항이었다. 사돈, 내일은 시장에서 조기 좀 사올까요? 남자의 물음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요. 조기조림이나 한냄비에서 맛나게 먹어봅시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빨간 벽돌집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의 입이란 것이 제 입안에 있을 때는 얌전하다가도 남의 집 담장을 넘는 순간부터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는 법이다. 며칠 전부터 집 앞을 서성거리던 부녀회장과 그 일행이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다. 그들은 마치 이 동네의 풍기문란을 단속하러 온 사법관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러댔다. 여자는 마당에서 고추장을 담그기 위해 메주가루를 거르던 중이었다.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에 눈살을 찌푸리며 대문을 열자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부녀 회장과 그 뒤로 몇몇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아유, 안녕하셔요? 날도 좋은데 집 안에만 계시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 차 한잔하러 왔지. 말은 친절했으나 그들의 눈동자는 벌써 거실이며 주방을 훑느라 분주했다. 여자는 그들이 온 목적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들의 시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자에게 꽂혔다. 어머, 사돈 어른도 계셨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부녀 회장이 호들갑을 떨며 거실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았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등장에 당황하며 신문을 내려놓았다. 아, 예. 안녕하세요. 남자의 점잖은 인사는 오히려 그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 근데 사돈,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그렇지, 사돈끼리 한 집에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애들이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우리 동네가 원래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곳인데 이런 일로 신문에라도 날까봐 우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부녀 회장의 말은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속내는 뻔했다.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그 천박한 신보가 혀끝에서 독처럼 흘러나왔다. 여자는 주방에서 쟁반에 물잔을 받쳐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이었다. 차는 무슨 차입니까?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으니 이거라도 드세요. 여자가 쟁반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자 물이 튀었다. 부녀 회장이 움찔하며 물러섰다. 아니 옳게. 아니 안씨. 화낼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다 자네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여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들 앞에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텃밭에 서리를 맞은 배추처럼 서늘했다. 생각해 주신다니 고맙네요. 그런데 그 걱정, 우리 집 말고 본인들 집안이나 챙기는 게 어때요? 부녀 회장님 아들은 이번에도 취직 안 돼서 집에만 있다면서요?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분은 남편이 바람 피워서 속 썩는다더니 남의 집 사정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신가 보네. 여자의 돌직구에 거실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여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가 무슨 나쁜 뜻으로 왔나? 여자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쁜 뜻이 없으면 남의 집 밥상에 숟가락 얹지 마세요. 사돈이랑 내가 여기서 밥을 지어 먹든 잠을 자든 자네들이 보태준 거 있나? 쌀 한 톨, 연탄 한 장 안 내놓으면서 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지 원. 남자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여자의 소매를 잡았다. 사돈, 이제 그만하시죠.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하지만 여자는 단호했다. 사돈, 가만히 계세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의 차리는 게 오히려 독입니다. 확실히 해둬야 다시는 우리 집 문턱 안 넘보지요. 여자는 다시 부녀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지금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음란한 짓거리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식들한테 잊히고 혼자 밥 챙겨 먹기도 힘든 처지에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자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망측해 보입니까? 사돈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내가 물 한 잔 떠다 주고 내가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할 때 사돈이 지팡이 되어주는 게 죄냐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서러움과 분노는 거실 벽을 찌렁찌렁 울렸다. 당신네들한테는 이게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혼자 밥 먹다 목이 메어 죽는 노인네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요? 자식들도 안 돌보는 우리 목숨, 우리끼리 지키겠다는데.
왜 남의 자산에 불을 지르려 합니까? 여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에서 기인한 뜨거운 기운이었다. 부녀 회장은 예상치 못한 여자의 기계에 눌려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유,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네. 우리가 뭐 대단한 소리 했다고. 가요, 가. 여자들이 우르르 대문을 빠져나갔다. 여자는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에 대고 소금 한 줌을 뿌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제하며 대문을 걸어 잠갔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집 물 더러워지니까. 다시 찾아온 고요 속에서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나서야 했는데 저 사람들 무례함에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치맛자락을 정리했다. 사돈이 나섰으면 저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겁니다. 원래 이런 일은 여자가 나서서 입을 막아야 조용한 법이지요.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까 거르던 메주가루를 다시 만졌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세상의 편견이란 이토록 집요하고 잔인하다. 그저 사람답게 늙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 소박한 소망조차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는 알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도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남자가 읽어주는 신문 소리를 들으며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사돈, 저녁엔 칼국수나 밀어볼까요? 밀가루 냄새 맡으며 팔을 좀 휘두르면 속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여자의 제안에 남자는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반죽하는 거 거들까요? 두 노인은 주방에 나란히 서서 밀가루를 만지기 시작했다. 하얀 가루가 공중에 날리고 도마 위를 구르는 방망이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아까의 소라는 이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멀어져 있었다. 여자는 밀가루 반죽을 꾹꾹 누르며 생각했다. 남들의 시선이 칼날이라면 내 밥상은 그 칼날을 막아내는 방패라고. 간이 딱 맞은 멸치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주는 위로가 저들이 내뱉는 100마디의 독설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돈, 면발이 아주 잘 밀렸습니다. 꼭 우리 인생 같네요. 쫄깃하고 질긴 게. 남자의 농담에 여자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빨간 벽돌집의 저녁은 그렇게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담장 너머로 여전히 시기 어린 소문들이 안개처럼 깔려 있었지만 적어도 이 집안의 사람들에게는 닿지 못했다. 보글보글 끓는 칼국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두 노인의 소박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실려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세상의 무례함을 향해 내지르는 가장 대범하고도 당당한 일침이었다. 여자는 식사를 마치고 남자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나직하게 의조렸다. 남들의 혀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때만 죽는 거지요. 사돈, 우리 끝까지 맛있게 밥 먹고 삽시다. 남자는 그 말에 찻잔을 들어 화답했다. 네, 사돈. 아주 맛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삽시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가에 나란히 비쳤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지만 또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뒷모습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는 잔잔하다지만 사람의 일은 그렇지 않았다. 동네 부녀회의 입방아는 바다 건너 자식들의 귀에까지 닿았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사돈끼리 살림을 차렸다더라는 해괴한 소문은 비행기 표를 끊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나 보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고도 없이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앞세운 여자의 사위와 남자의 아들이 빨간 벽돌집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장모님,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 남사스럽게 사돈어른이랑 이게 무슨 모양새예요? 거실은 순식간에 자식들의 고함으로 가득 찼다. 여자는 마침 거실 바닥을 닦고 있다가 걸레를 든 채 일어섰고 남자는 보던 책을 떨어뜨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식들의 눈에는 부모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체면이 먼저인 듯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저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사위의 말에 여자는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툭 던졌다. 여자는 자식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번들거리는 구두를 찬찬히 훑었다. 체면? 너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체면을 생각했다고 그래?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남들이 떠든다니까 그제야 효자가 돼서 날아온 거냐?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의 소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남자의 아들 역시 아버지를 다그쳤다. 아버지, 당장 짐 싸세요. 제가 호텔 예약해놨으니까 일단 거기 계시다가 실버타운 알아봐 드릴게요. 남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들을 보았다. 실버타운? 내가 거기 가기 싫다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어디로 치우겠다는 거냐? 남자의 목소리에도 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다. 여자의 곁에서 밥상을 나누어 먹으며 얻은 근력이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붙은 모양이었다. 자식들은 막무가내였다.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사돈지간에 한 집에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다 불륜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자는 그 소리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불륜? 그래, 너희 눈엔 이게 불륜으로 보이겠지. 늙은 노인네 둘이서 밥이나 같이 먹고 사는 게 그렇게나 음란해 보이더냐? 너희가 버린 우리 목숨, 우리끼리 붙잡고 있는 게 그렇게나 보기 흉해? 여자는 주방으로 걸어가 앞치마를 질끈 묶었다. 가긴 어딜까?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라.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는 사돈댁 밥상이 어떤지 똑똑히 보고 가게. 여자는 냉장고에서 미리 다듬어둔 나물들을 꺼냈다. 물을 채 썰어 들기름에 볶고 시금치를 데쳐 소금과 깨소금으로 조물조물 무쳤다. 고사리는 불려두었던 것을 꺼내 간장과 마늘로 간을 맞춰 볶아냈다. 주방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와 정갈한 나물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거실에 서서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사위의 투덜거림에도 여자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안 쳤다. 남자는 그 사이에 자식들에게 차를 내놓았다. 평소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차분하게 물을 끓이고 찻잔을 헹구는 그의 손길에는 기품이 있었다. 앉아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차라도 한 잔 마셔. 남자의 차분한 태도에 아들은 움찔하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남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의 말을 끊었다. 모시긴 누굴 모셔? 너희가 나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느냐? 내 밥그릇에 온기가 가시기 전에 설거지라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외로운 긴 밤을 말동무라도 해줄 수 있느냐? 아들은 입을 닫았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여기서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며 산다.
사돈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사돈이 빨아준 옷을 입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어. 이게 왜 수치스러운 일이냐? 자식들도 안 하는 일을 사돈이 대신 해주고 있는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남자의 일깔은 자식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방에서 여자가 커다란 양푼에 보리밥과 온갖 나물을 담아 거실로 가져왔다. 자,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돈 밥상이다. 한 술씩 들어라. 너희가 외국에서 먹던 기름진 스테이크보다 훨씬 속이 편할 거다. 여자는 큼직한 수저를 자식들에게 건넸다. 자식들은 쭈뼛거리며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크게 떠넣은 나물 비빔밥은 간이 딱 맞았고 제철 나물의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맛이 어떠냐? 이게 정말 음란한 맛이더냐? 여자의 질문에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추잡한 동거의 현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대신 그곳에는 서로의 고단한 노년을 정성껏 비벼낸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대범한 인생의 한 끼가 차려져 있었다. 자식들의 기세는 꺾였고 거실에는 오로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사위가 겨우 입을 뗐다. 여자는 숭늉을 대접에 담아 그들 앞에 내려놓았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부모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어떻게 잠을 자는지 관심도 없다가 남들이 떠드니까 그제야 효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여자는 식탁 끝에 앉아 남은 밥을 천천히 씹어 삼켰다. 이제 밥 다 먹었으면 가봐라. 너희 예약했다는 그 좋은 호텔 가서 편히 쉬어. 우리는 여기서 우리 방식대로 살 테니까. 자식들은 결국 그날 저녁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대문 앞까지 배웅하러 나간 여자는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다. 사돈,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네, 아주 시원합니다. 자식들 입에 내 밥을 먹였으니 이제 한동안은 조용하겠지요. 남자는 여자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사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차려야 할 밥상을 사돈이 대신 차려주셨군요. 여자는 짐짓 쌀쌀맞게 대꾸했다. 대신은 무슨 대신입니까? 우리 같이 먹으려고 차린 건데. 어서 들어가요. 밤 공기가 찹니다. 두 노인은 다시 빨간벽 돌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식들이 휩쓸고 간 거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주방에서는 남은 숭늉의 구수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여자는 개수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다. 효도라는 게 거창한 비행기표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게 해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있는 것이라고. 남자는 여자의 옆에서 젖은 행주로 식탁을 닦았다. 두 사람의 손발이 이제는 제법 잘 맞았다. 사돈, 내일은 시장에 가서 도미 한 마리 사올까요? 자식들 보내느라 고생했으니 우리끼리 잔치라도 해야지요. 남자의 농담에 여자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좋지요. 도미찜이라도 해서 떳떳하게 먹어봅시다.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 흘러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집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요새였다. 위선적인 효도보다 정직한 한 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달빛이 목련 꽃잎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들의 대범한 동거는 이제 그 누구도 회방 놓을 수 없는 견고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천막이 들어서고 오색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했다. 해마다 열리는 마을 축제였다. 평소 같으면 여자는 집안에 틀어박혀 내다보지도 않았을 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부녀회장이 며칠 전부터 집 앞을 서성거리며 동네 큰 잔치인데 사돈댁도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느냐며 굳이 참가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대중 앞에 두 노인을 세워놓고 구경거리로 삼겠다는 저급한 올감이었다. 사돈, 정말 나가실 겁니까? 저 사람들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을 텐데. 남자가 걱정스러운 듯 신문을 접으며 물었다. 여자는 무심하게 고춧가루 봉지를 챙기며 대답했다.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숨어지네요? 우리가 안 나가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망측한 짓이라도 해서 부끄러워 숨은 줄 알 겁니다. 가서 보란 듯이 밥 한 그릇 먹고 옵시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셔츠 깃을 정갈하게 매만져주고 자신도 평소보다 조금 더 빳빳하게 풀을 먹인 남방을 꺼내 입었다. 축제 현장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왁자지껄한 풍악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이 두 노인에게 꽂혔다. 마치 동물원의 진귀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눈빛들이었다. 부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고 수다를 떨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흔들었다. 어머, 사돈댁들 오셨네. 이리 와요. 여기 상 차려놨어요. 안내받은 자리는 잔치마당 한복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여자는 당황하지 않고 남자의 의자를 먼저 빼준 뒤 자신도 자리에 앉았다. 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머릿고기와 성의 없이 묻힌 겉절이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곁눈질하며 수군거렸다. 저 할멈이 그 할멈인가? 사돈이랑 산다는 쉿 들리겠어. 근데 정말 보기 민망하긴 하네. 여자는 그 소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리 챙겨온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집에서 정성껏 끓여 보온병에 담아온 맑은 소고기 묵국과 직접 담근 아삭한 오이소박이가 들어있었다. 여자는 상위에 놓인 조잡한 음식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남자의 앞에 정갈하게 놓아주었다. 사돈, 밖에서 파는 음식은 간이 세서 속버립니다. 집에서 한국부터 좀 드세요. 남자는 여자가 건넨 수저를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무의 단맛과 소고기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맛이었다. 역시 사돈 솜씨가 제일이군요. 국물이 아주 깊고 개운합니다. 두 노인이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붓하게 식사를 시작하자 오히려 당황한 것은 구경꾼들이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나 해괴한 행동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그저 서로의 식성을 잘 아는 두 노인이 평화롭게 밥을 나누어 먹는 지극히 일상적이고도 품격 있는 풍경만이 존재했다. 약이 오른 부녀회장이 슬그머니 다가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아유, 사돈댁은 집에서도 이렇게 유별나게 챙겨 드시나 봐. 누가 보면 신혼부부인 줄 알겠어.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자는 밥을 씹던 입을 멈추고 천천히 부녀회장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디어 보였으나 그 속에는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신혼부부라니요. 회장님도 참 농담이 지나치시네. 우리는 서로의 관속까지 들여다볼 날이 얼마 안 남은 처지 아닙니까?
그저 남은 날 동안 밥 한 끼라도 사람답게 정직한 간으로 챙겨 먹고 싶은 것뿐이에요. 회장님 댁은 남편분이 밖으로만 도느라 집밥 드신 지 오래됐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잔치상 고기 맛이 좀 비리네요. 여자의 말에 부녀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여자는 멈추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다들 우리 집 담장 너머로 뭐가 그리 궁금해서 목들을 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해괴한 일은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사돈이 읽어주는 신문 소리가 있고 내가 정성껏 끓인 국 냄새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나 배가 아프고 망측한 일입니까? 자식들도 내던진 노인네 둘이서 서로 굶지 않게 챙겨주는 게 이 동네 예법에는 어긋나는 모양이지요. 여자의 목소리는 잔치마당의 풍악 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명징하게 박혔다. 수군거리던 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젓가락으로 오이 소박이를 집어 남자의 밥 위에 얹어주었다. 드세요, 사돈. 남이 입방아에 간 맞춰주느라 배골리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떳떳하게 먹고 일어납시다. 그때였다.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동네 영감이 삿대질하며 소리를 찔렀다. 이 할망구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사돈이랑 한 입을 덮는 게 자랑이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남자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여자가 그의 손을 강하게 눌러 잡았다. 여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취객을 향해 걸어갔다. 영감님, 술을 드셨으면 곱게 집에 가서 주무세요.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립니까? 내가 사돈이랑 한 이불을 덮든 말든 그게 영감님 밥상에 재를 뿌렸습니까? 우리가 추잡해 보입니까? 내 눈엔 대낮부터 술 취해 남의 인생에 침 뱉는 영감님이 훨씬 더 추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술로 배 채우는 그 속내가 오죽이나 비어있으면 이러실까. 여자의 일갈은 매서웠다. 그녀는 취객의 발치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상위로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사돈이랑 나 입에 올리지 마세요. 다음엔 이 술병이 아니라 내 손에 든 부엌칼이 잔에 그 비뚤어진 혓바닥을 단속하러 갈 테니까. 여자의 서슬퍼런 기백에 잔칫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와 남은 밥을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는 가져온 그릇들을 정갈하게 챙겨 보따리를 쌌다. 가시죠, 사돈.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체하겠네요. 집에 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더 합시다. 두 노인이 천막을 빠져나갈 때 아까처럼 수군거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고 몇몇은 오히려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의 편견이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고결하고도 당당한 삶의 실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가 나직하게 물었다. 사돈, 아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여자는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답했다. 무서운 건 혼자 밥 먹다 쓰러지는 거지 저런 무지몽매한 사람들 입방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를 망측하게 만들 순 없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정갈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다. 남자는 거실 창문을 열어 저녁바람을 들였다. 밖에서 묻혀온 눅눅한 시선들이 바람에 씻겨나갔다. 사돈, 내일은 시장에 가서 명태나 한 마리 사올까요? 시원하게 국 끓여서 우리끼리 속 좀 풀어봅시다.
남자의 제안에 여자는 빙그레 웃었다. 좋지요. 명태국 시원하게 끓여서 떳떳하게 먹어봅시다. 빨간 벽돌집의 밤은 다시금 평온해졌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겠지만 적어도 이 지붕 아래 두 노인은 서로의 가장 진실한 증인이자 동반자였다. 간이 딱 맞은 밥상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세상과 맞선 여자의 손마디가 오늘따라 더 단단해 보였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거일지 모르나 또한 가장 정직하고 대범한 인생의 승리였다. 축제 마당에서 보여준 기세는 당당했으나 여든을 앞둔 남자의 육신은 생각보다 정직했다. 그날의 소란과 긴장이 독이 되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남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여자가 주방에서 국 끓이는 소리를 내며 몇 번이나 헛기침을 보냈지만 안방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다. 여자는 불길한 예감에 손을 닫고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사돈, 해가 중천인데 아직이세요?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거친 숨소리였다. 남자는 혼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여자가 다가가 남자의 이마를 짚자 손끝을 타고 화끈한 열기가 전해졌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그 차가운 잔치마당에서 찬바람을 쐬더니 결국 사달이 났네. 여자는 당황하지 않고 수건을 찬물에 적셔 남자의 이마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남자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여자의 손을 잡으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사돈. 내가 또 짐이 되는군요. 여자는 짐짓 쌀쌀맞게 남자의 손을 뿌리쳤다. 미안하면 얼른 기운 차려서 일어나기나 하세요. 사돈 없으면 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누구랑 밥을 먹으라고 이래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보리차를 끓이고 쌀을 씻어 불렸다. 남자의 증세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평생을 대접받던 몸이 홀로 남겨진 뒤 겪은 고단함과 사돈과 함께 살며 겪은 심리적 압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했다. 여자는 보건소에 연락해 약을 처방받고 시장에 나가 싱싱한 전복을 사왔다. 평소 같으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을 재료였지만 지금 그녀에게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전복을 얇게 썰어 참기름에 달달 볶고 불린 쌀을 넣어 정성껏 죽을 쑤었다. 죽이 눌어붙지 않게 계속해서 주걱을 젓는 여자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혔다. 도마 소리 대신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것은 기도를 대신하는 여자의 정성이었다. 남자는 사흘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겨우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린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맡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자의 헝클어진 머리칼이었다. 남자는 코끝이 찡해졌다. 만약 자신이 혼자 살았더라면, 아니, 자식들의 말대로 실버타운에 갔더라면 이런 정성어린 간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남자는 여자의 거친 손등위로 자신의 마른 손을 포개었다. 여자가 놀라 눈을 떴다. 어머, 정신이 드세요? 어때요? 좀 괜찮으세요? 여자는 남자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하게 데운 전복죽을 가져왔다. 사흘을 굶으셨으니 속이 비었을 거예요. 천천히 좀 들어보세요. 여자는 숟가락을 들어 남자의 입가에 죽을 대주었다. 남자는 목이 메어 죽을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여자의 눈빛을 보며 한술 한술 꾸역꾸역 받아먹었다. 간이 참 딱 맞군요. 사돈 덕분에 내가 다시 이승의 맛을 봅니다. 남자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기운 차려야 마당풀도 뽑고 신문도 읽어주실 거 아닙니까? 남자가 알아놓은 동안 동네에는 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사돈어른이 돌아가시게 생겼다더라. 할망구가 재산을 노리고 약을 썼다더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담장을 넘나들었다. 하지만 여자는 대문 밖으로 고개조차 내밀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식탁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어줄 사람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 온 것은 단순히 밥값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길을 동행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자 남자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여자는 남자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무치고 생선을 구워 평소보다 풍성한 밥상을 차렸다. 사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얼굴색이 좀 돌아왔네요. 여자가 밥그릇을 내밀자 남자는 깊은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다. 사돈, 내가 이번에 죽다 살아나 보니 알겠습니다. 남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곁에 사돈이 있고 사돈 곁에 내가 있다는 게 제일 소중한 진실이지요. 여자는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발라 남자의 밥 위에 얹어주었다. 그런 말은 낯간지러우니 그만두세요. 우리는 그냥 밥상머리에서 만난 동업자일 뿐입니다. 서로 아프지 말고 굶지 말고 남은 날들 당당하게 살면 그만인 거예요. 여자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으나 밥그릇을 채우는 손길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남녀간의 사랑보다 훨씬 숭고한 삶의 막바지에서 만난 동지적 유대였다. 비가 내리는 오후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에 빗방울이 먼지를 씻어내듯 남자의 병칠에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거리감을 깨끗이 치워주었다. 사돈,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우리가 떠날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의 상주가 되어줍시다. 자식들 부를 것도 없이 우리끼리 정갈하게 배웅해 주자고요. 남자의 제안에 여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보았다. 그것 참 대책 없는 소리지만 마음에 드네요. 우리답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편견은 여전히 빨간벽 돌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집안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여자는 남자가 읽어주는 신문 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간이 딱 맞은 국 한 그릇과 서로의 안색을 살피는 눈길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여자는 생각했다. 품이라는 것은 화려한 수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머리에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의 밤은 다시금 깊어갔고 두 노인의 그림자는 거실벽에 나란히 비쳤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더욱 견고해진 그들의 동거는 이제 그 누구도 회방 놓을 수 없는 성스러운 영역이 되었다. 여자는 주방에 불을 끄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사돈, 내일은 시장에 가서 소고기 좀 사올까요? 무 넣고 시원하게 국 끓여서 우리 기운 좀 냅시다. 남자의 화답하는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지만 가장 진실한 인생의 하모니였다. 남자가 병석에서 일어난 뒤 빨간 벽돌집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단순히 밥을 나누어 먹는 사돈지간을 넘어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맥박이 잦아드는 소리까지 감각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목련나무를 바라보다가 곁에서 돋보기를 쓰고 해진 양말을 기우는 여자를 향해 입을 뗐다. 사돈, 우리 이제 그만 이망측한 동거에 이름표를 하나 달아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자는 바늘귀를 꿰다 말고 멈칫하며 남자를 보았다. 이름표라니요? 사돈끼리 살면 사돈이지 거기다 무슨 이름을 붙여요. 남자는 서랍장에서 정갈하게 접힌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성년후견인 계약서와 재산신탁 계약서였다. 내가 이번에 아파 보니 알겠더군요. 내가 다시 정신을 놓거나 죽게 되면 이 집이며 내 얼마 안 되는 재산은 다 자식들 차지가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나를 지켜준 사돈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 독한 자식들이 사돈을 당장 길바닥으로 내쫓지 않겠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여자는 바늘을 내려놓고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실 여자의 마음 한 구석에도 늘 그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식들이 들이닥쳐 사돈어른 돌아가셨으니 이 집 비우세요라고 말할 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돈, 내가 무슨 재산을 탐내서 여기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종이 쪼가리 없어도 나는 내 할 도리 다 합니다. 여자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으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손을 지그시 눌러잡았다.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예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륜이니 망측이니 떠들어도 우리가 서로를 지키겠다고 법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사돈이 내 법적 보호자가 되고 사돈이 혼자 남았을 때 이 집에서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못을 박아두자는 겁니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은 시장 나들이 대신 변호사 사무실과 공증사무소를 찾아다녔다. 7순과 8순의 노인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서명하는 모습은 그곳 직원들에게도 낯선 풍경이었다. 정말 사돈지간이신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직원의 질문에 여자는 빳빳하게 풀먹인 옷자락을 매만지며 답했다. 사돈이면 안 될 게 있습니까? 자식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서로 도장 찍으러 온 건데. 하지만 이 소식은 다시금 담장을 넘어 자식들의 귀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남자의 아들과 여자의 사위가 다시 한번 집으로 들이닥쳤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재산을 사돈한테 넘기다니요.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고함에 남자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노망이라니. 내 정신이 어느 때보다 맑다. 내가 죽어갈 때 옆에서 전복죽 쑤어준 건 너희가 아니라 여기 계신 사돈이다. 내 재산이 아까우면 너희가 내 대소변이라도 받아냈어야지. 사위도 거들었다. 장모님, 이건 가문의수치입니다. 사돈댁 재산을 가로채려고 작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우리 고개 못 들고 다녀요. 여자는 주방에서 갓볶은 콩을 고르다 말고 일어섰다. 수치? 그래, 수치스럽겠지. 너희 통장에 들어올 돈이 줄어들게 생겼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근데 어쩌나 임의공증까지 다 마쳤다. 이제 너희가 이 집에 발을 들이려면 내 허락부터 받아야 할 거다. 여자는 주방 선반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서류 사본을 꺼내 자식들 앞에 툭 던졌다. 이게 우리가 맺은 계약이다.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고 서로의 증인이다. 너희가 말하는 그 거창한 가문보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에겐 더 따뜻하고 확실한 가족이다. 자식들은 서류를 훑어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얽힌 두 노인의 연대 앞에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허울 좋은 혈연뿐이었다. 자식들이 분노하며 떠난 뒤 집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달랐다.
무언가 단단한 매듭이 지어진 뒤의 안도감이었다. 여자는 식탁에 앉아 남자가 따라주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사돈, 이제 정말로 우리는 도망갈 구멍도 없게 됐네요. 여자의 농담에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도망은요? 이 좋은 밥상을 두고 어딜 갑니까? 두 노인은 서류를 서랍 깊숙이 갈무리했다. 그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무례함으로부터 자신들의 소박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방패였다.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내일 아침에 먹을 시래기국을 안쳤다. 시래기를 조물조물 무치며 그녀는 생각했다. 법이라는 게 차갑고 딱딱한 줄만 알았는데 때로는 노인네들의 시린 등을 덮어주는 두툼한 솜잎을 같기도 하다고. 사돈, 내일은 앞마당에 꽃이 좀 심을까요? 이제 날도 풀렸는데 우리 집 담장 밑에 꽃이 좀 피어야 저 고약한 잎들도 꽃 구경하느라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제안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요. 분꽃이랑 채송화 좀 심읍시다. 소박한 게 우리랑 닮았잖아요. 두 노인의 대화는 이제 막 피어날 봄꽃처럼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날 밤 여자는 나직하게 음조렸다. 인생 참 길게 돌아왔다.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만나 이제는 서로의 생을 증명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이만하면 대범한 인생 아니겠나. 남자는 방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식들은 여전히 재산을 탐내며 기회를 엿보겠지만 적어도 이 지붕 아래 두 노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주방 불을 끄며 창밖에 달빛을 보았다. 달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들이 사돈이든 연인이든 그저 외로운 두 노인이든 상관없이. 빨간 벽돌집 마당에 드디어 분꽃과 채송화가 얼굴을 내밀었다.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호미질을 할 때마다 흙냄새가 콧등을 간지렸고 남자는 곁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남자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다. 이제는 여자가 묻지 않아도 가장 흥미로운 기사들을 골라 나직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여자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내일 시장 갈 품목들을 정리했다. 사돈, 내일은 두부 좀 넉넉히 사와서 두부 조림합시다. 사돈이 좋아하는 매콤한 양념으로요. 남자는 신문 너머로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지요. 그럼 내가 시장 가방 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길 안 잃어버릴 자신 있거든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등 뒤로 여자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렀다. 두 사람의 동거는 기괴한 스캔들도 억지스러운 효도의 결과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각박한 세상에서 밀려난 두 영혼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완성해낸 가장 정직하고 당당한 삶의 예술이었다. 빨간 벽돌집에 불이 꺼지고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두 노인의 고른 숨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고 내일 아침 다시 마주 앉을 밥상의 약속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가장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인연, 그들의 대범한 동거는 그렇게 달빛 아래서 고요하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세상의 모진 입방아를 견뎌낸 집치고는 퍽이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를 훔쳐보는 대신 그저 먼 발치에서 저 집 노인네들 참 질기게도 잘 사내라며 혀를 내두르고 지나갈 뿐이었다. 사돈, 이것 보세요.
채송화가 꼭 사돈 얼굴처럼 발갛게 피었습니다. 남자의 농담에 여자는 흙 묻은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픽 웃었다. 내 얼굴이 저렇게 예쁘면 벌써 시집을 3번은 더 갈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기 구석에 물이나 좀 넉넉히 줘요. 무가 말라 죽겠네. 여자의 퉁명스러움은 이제 남자의 귀에 가장 다정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날선 말 속에 숨은 부드러운 속살을 알아차릴 만큼 서로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 오후 두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갓 따온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지난번 공증받은 서류보다 더 사적이고 엄숙한 우리끼리의 유언이 적혀 있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든 남은 사람은 절대 울지 말기로 합시다. 그저 고생 많았다.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하고 담백하게 인사만 해줍시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그위선적인 자식들 불러서 곡소리 내게 하지 말고 우리 마당에 핀 꽃 한 송이 영정 앞에 두고 조용히 보내주기로 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았다. 여자는 씹던 오이를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사돈이 먼저 가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정갈한 노잣돈 밥상 차려줄 거고 내가 먼저 가면 사돈이 내 신발짝이나 잘 맞춰주세요. 길 잃어버리지 않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동거의 끝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예우였다. 자식들이 탐내던 재산도 이웃들이 헐뜯던 성적 인추문도 이 담백한 약속 앞에서는 먼지처럼 가벼워졌다. 두 사람은 이제 사돈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이름표를 떼어내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만난 가장 믿음직한 길동무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여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조기 2마리를 노릇하게 굽고 텃밭에서 딴 호박잎을 쪄서 강된장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시원한 콩나물국까지 놓이니 식탁 위에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났다.